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여기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고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응원하며 가끔 댓글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비해 저는 그냥 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구나 싶었는데 정말 지난 몇 달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저찌 수습을 하고 한숨 돌리니 제가 애청하던 이곳에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며 제 인생에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여러 순간이 떠올랐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한 생명을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것도 아닌 다른 생명을요. 제 이야기 다 들으시고 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어촌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했죠. 배를 가진 선주들 상황은 넉넉한 반면 그냥 선원으로 배를 타는 사람들의 삶이야 고되고 너울거리는 파도에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냥 남의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생선만큼은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었죠. 은영아, 얼른 고등어 구워라. 아버지 밥 차리게. 벌써 아버지 오실 때가 됐어? 그럼. 고등어는 네가 사부작거리며 잘 굽잖아. 아, 진짜 나는 괜히 이런 걸 잘해가지고 맨날 나만 시켜.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검푸른 바닷끝 하늘이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노을진 저녁. 아버지는 배에서 내려도 곧장 집으로 오는 법이 없으셨죠. 읍내에서 거나하게 술 한 잔 걸치고 유행진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꼭 밥은 집에서 드셨습니다. 맨날 먹는 고등어, 지겹지도 않나? 투덜거리며 생선을 굽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은영이 엄마 큰일 났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에? 아이, 뭔 일이래? 은영이 아버지가 아이고, 어쨌을까나. 빨리 텔레비전 켜봐. 국담한 고등어를 내팽개쳐두고 엄마랑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지역방송 뉴스에는 파도에 휩쓸린 고기잡이 배가 전복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맞아요. 아버지가 탄 배였습니다. 엄마는 그 길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 곁을 지키며 아버지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생각도 안 해본 일이지만 아버지 엄마가 동시에 떠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은영아. 엄마 괜찮아?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야. 네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 소식이 아직 없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힘내서 아버지 기다려야지. 엄마는 힘을 내셨지만 깜깜한 밤이 지나 새벽이 다 되도록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망하신 채 발견된 분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종자셨어요. 배가 전복될 때 아마도 파도에 휩쓸린 것이겠죠. 그게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 평생의 한입니다. 시신이라도 돌아왔으면 볕 잘 드는 곳, 양지 바른 곳에 모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 바다에서 고기밥이 되어
망망대해를 헤맬 수가 있느냐고요. 혼자가 된 엄마는 저와 제 동생을 키워야 했기에 곧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실종일이 길어지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이 나오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열심히 살아야지. 굳건하게. 엄마가 은영이랑 은진이는 잘 키울 거야. 예쁘게 잘 커서 너희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좋은 집에 시집도 가고, 응? 그때부터 엄마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치 철의 여인처럼요. 어린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후 바다를 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가끔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엄마 몰래 혼자 바닷가에 가곤 했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홀로 바다를 걷고 있는데 모래 속에 반짝하면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지 뭐예요? 보석이다! 보석이야!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조그만 조각을 꺼내서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그 작은 돌멩이는 보석 조각이 틀림없었죠.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달려갔죠. 엄마는 읍내에서 식당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늦은 밤에 온다는 걸 알았지만 어쩌다 30분, 1시간 늦을 때면 어찌나 마음이 불안하던지요. 아랫목에 엎드려 숙제를 하면서도 제 온 신경은 대문 열리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트라우마 같은 건가 봐요. 생각하지 못한 순간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났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 일 이후로 근본적인 불안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거였죠. 은영아, 은진아, 엄마 왔다. 엄마 기다렸어. 내가 고등어도 구워놨어. 배고픈데 여태 밥도 안 먹고 기다린 거야? 은진이는 밥 먹었고 내가 재웠어. 그래, 잘했다. 우리 은영이 다 컸네, 다 컸어. 제가 오늘 바닷가에서 주워온 보석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허기진 표정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는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에 꾹 참았어요.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다가 슬쩍 운을 띄웠었죠. 엄마 만약에 엄청 부자가 되면 엄마 뭐 하고 싶어? 응? 하고 싶은 거야 많지. 우리 서울로 갈까? 은영이 서울 가고 싶어? 서울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비싸다는데. 비싸도 부자면 상관없잖아. 그래.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저는 헝겊에 고이 싸둔 보석을 들고 와서 엄마에게 건넸어요. 엄마, 이거 봐. 우리 이제 부자야. 이게 뭔데? 엄마는 형광등 불을 켜고 제가 주운 보석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빙긋 웃었어요. 은영아, 이건 유리 조각이야. 뭐라고? 아니야.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반짝거리는데 이거 보석 맞아.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 보석인 줄만 알았는데 이 총구석 집 다 정리하고 서울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났었거든요. 그게 보석이 아니란 걸 알게 된 뒤에도 전 그 유리 조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나마 행복을 꿈꾸게 해준 바닷물과 돌, 모래에 부대끼며 날카롭고 뾰족한 건 다 깎여나가고 맨들맨들해진 그 유리 조각이 누가 뭐래도 저에겐 보석이었어요. 인생 역전을 시켜줄 보석은 없었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저희 세 식구는 어촌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함께 올라왔답니다. 은영이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아, 대학 갈 생각이었으면 진작 내가 인문계로 갔지, 엄마. 그러니까 너 실업계 갈 때도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이고. 은진이도 아직 어린데 한 사람이라도 벌어서 보태야지. 저는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실업계였는데 사실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높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였거든요. 무슨 실업계가 인문계 가는 것보다 더 힘드나, 그리고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학교였기에 고민은 했지만 실업계에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엄마, 나 취업될 것 같아. 엄마 들으면 아는 회사야. 깜짝 놀랄걸? 그래? 아이고. 응, 대기업 계열사인 회사야. 복지도 괜찮고 이제 월급 받으니까 은진이 미술하고 싶어 하잖아. 미술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난 은진이가 하고 싶은 거 꼭 했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방바닥에서 그림만 그리던 제 여동생. 제가 봐도 재능이 있어 보였어요. 이제 제가 회사에 다니니 동생 하고 싶은 미술 공부 뒷바라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장녀에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희생하는 장녀와 이기적인 장녀. 사회에 나와서 장녀인 친구들을 만나보면 정말 딱 그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회사 동료인 친구한테 이 말을 했더니 바로 수긍하더군요.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 난 이기적인 장녀야. 그래? 어땠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렸거든. 뭐 우리 집에 엄청 넉넉한 편도 아니었는데 엄청 요구를 하는 거지. 엄마 아빠 주머니 쥐어짜내면서. 넌 어땠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거구나. 전 살면서 저거 사달라 이거 해달라 요구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어릴 적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또 어린 동생을 보며 양보가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는 K장녀의 표본이 바로 저였네요.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해 따박따박 월급을 받았지만 저를 위해 뭘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지런히 일해서 엄마 용돈 드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생 실기학원비를 보태고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을 했어요. 성실하게 살며 정신없는 서울살이에 적응해 나가던 차 회사 팀에 새로운 팀장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야, 들었어? 뭘? 새로 오는 팀장님. 아, 엄청 젊다며?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래. 아니다, 20대 후반이랬나? 30대 초반의 팀장? 뭐야 그 사람?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엄청 잘생겼대. 아, 이제 회사 편하게 못 오겠어. 무슨 말이야? 메이크업 빡세게 하고 와야지. 혹시 아니? 새로운 팀장님이 백마탄 왕자님이 될지? 들려오는 소문에 팀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여직원들은 들뜬 분위기였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좀 선입견 때문인지 새로운 팀장이라는 사람을 보기도 전에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할까요? 없는 집에서 평생을 노력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젊은 나이에 팀장 직함 달고 온다는 사람이 그리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격지심인 것 같기도 했고요. 새로운 팀장이 출근한다던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회사에 갔어요. 출근길 지옥철을 끼어 오다 보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진맥진, 영혼 가출 상태였던 저는
곧장 회사 앞에 있는 카페로 향했죠. 다른 곳보다 싸면서도 커피 맛이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좋은 아침. 저 항상 마시던 걸로 부탁드릴게요. 알지.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 2개 넣은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카페 사장님과 인사를 하며 카페 문을 열던 순간 카페로 들어오던 남자에게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아이고, 어떡해. 여기요, 유물티슈. 뚜껑이 잘 안 닫혀 있었나 보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그 남자의 하얀 와이셔츠에는 커피 얼룩이 묻었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물티슈로 커피를 닦던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저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커피가 생각보다 안 뜨거웠어요. 뜨거운 것보다 따뜻한 커피를 주시나 봐요. 싱긋 웃는 미소를 보는데 서울에 올라온 이후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출근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단정하게 다린 것 같은 새하얀 와이셔츠에 얼룩을 보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도 내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괜찮다고 했지만 진짜 양심적으로 세탁비는 내야 한다는 생각에 얼른 수첩을 꺼내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 여기 제 연락처예요. 세탁비 꼭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아니다. 혹시 이 근처 회사세요? 점심시간이라도 제가 와이셔츠 사서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어서 출근하시고 일 보세요. 연락은... 네, 연락 드릴게요. 회사가 코앞이었지만 늦을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팀장이 왔다고 하더군요. 고개를 들었는데 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 카페에서 제가 커피를 쏟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양복 단추를 다 채우고 있었지만 하얀 와이셔츠에 커피 얼룩이 보이더군요. 제 눈엔 그것부터 보였어요. 난 진짜 망했다. 야, 대박. 소문보다 더 잘생겼네? 빛이 난다, 빛이 나. 앞으로 회사 오는 게 즐겁겠어. 눈이라도 즐거운 게 어디니? 나 진짜 망했어. 단단히 찍힌 것 같아. 그렇게 오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팀장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밀더군요. 아침에 커피 못 마셨죠? 그 카페 다시 들렀어요. 얼음 2개 넣어주시더라고요. 망했고 찍혔다고 절망했는데 이 사람한테 저는 다르게 찍혔나 봅니다. 우린 그날 아침 카페에서 서로 한눈에 반한 거였어요. 그렇게 사내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기간 1년 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남자. 맞아요. 팀장님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애가 생겼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이 회사에 왔을 때 무성했던 소문처럼 낙하산 같은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집은 꽤 넉넉하고 여유로운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인사드립니다, 어머님. 은영 씨와 결혼할 김훈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은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참 고마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아니, 장모님.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소식을 전하자 같이 일하던 동료는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내 축하를 해줬습니다. 야, 진짜 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백마탄 왕자는 관심 없다더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무슨 사자성어 속담 시험 보니? 뭐 더 있어? 더 말해봐. 됐고요. 축하한다야. 이런 게 운명이지 뭐. 그게 내가 아니라 너라서 조금 배는 아픈데 축하해. 회사 탈출도 축하하고 좋은 기운 받아서 나도 탈출하고 싶다야.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제 남편은 저도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동네 입구에서부터 저는 기가 죽더라고요. 궁궐 같은 단독주택이 쭉 늘어서 있는 동네. 커다란 대문, 초인종을 누르니 한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은 안에 계세요. 네, 실례했습니다. 살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두고 있는 집. 한눈에 봐도 널찍한 거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 그분이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기분 탓이었을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전 원래 어른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참하다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님께 잘해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돼야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를 보는 어머님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세월이 갈수록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야, 그깟 아들 하나 낳았다고 요새 떠는 거니? 네? 어머니? 너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네 시아버지 건강은 어떤지 안 궁금해? 요새 전화도 뜸하고 얘가 아주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끄고 살았다는 거니 그럼? 야, 세상에 너 같은 신데렐라가 어딨니? 시댁 잘 살아, 결혼하고 일 그만둬.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팽팽 놀기만 하는 애가 너 애비 아침밥은 해먹이는 거지? 불시에 점검이라도 가야 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겠냐고. 죄송합니다. 준이 아빠 아침은 잘 챙기고 있어요. 넌 진짜 없는 집에서 못 배워 먹어가지고 어른이 말을 하면 그냥 네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말을 길게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 아유, 진짜 어디서 골라도 꼭 저런 걸 골라서 결혼을 했는지. 아유, 내 팔자야. 시댁 가까이 살며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격주로 시댁에 찾아뵈었는데 갈 때마다 어머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냥 레퍼토리만 다를 뿐 결론은 같았어요. 어디서 저런 걸 골라와서 잘 사는 시댁에 비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제가 성에 안 차신 거였죠. 그렇게 신혼초는 어머님의 등살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 도련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품과 다르게 착하고 순한 제 남편과 도련님.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 정말 사랑 하나로 그 기센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형제가 결혼을 한 거였어요. 도련님은 결혼을 했으니 서방님이시군요. 서방님과 결혼을 해 제 동서가 된 사람. 동서는 천성이 소박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은 아니었고 한때는 동서 아버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 한순간 망해서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없이 자란 것도 아닌데 사치도 하지 않고 유순한 성격이었어요. 동서는. 그 당시 제 여동생은 유학을 떠나 멀리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돌보는 게 익숙했던 저는
저보다 몇 살 어린 동서가 꼭 제 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곧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죠. 형님 쉬셔야 하는데 제가 괜히 온 건 아닌가요? 동서, 뭘 섭섭하게 그렇게 말해. 이번에 친정엄마가 김장을 좀 많이 했어. 우리 집에도 많이 주셨는데 동서네 좀 가져가서 먹어. 동서, 우리 친정엄마 김치맛 하나는 끝내준다. 그럼요. 작년에 주신 것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걸요? 매번 이렇게 얻어가기만 해서 어쩐대요? 그게 미안하면 우리 집에 좀 자주 놀러와. 어머님 댁 안 가는 주말이 나한테는 휴가야, 휴가. 동서는 안 그래? 어머, 나 좀 봐. 아, 생각해보니 어머님 댁도 그렇고 나도 엄연히 따지면 시댁 식구인데. 아, 세상에 미안해, 동서. 눈치가 없었네, 내가. 형님, 전 형님이 정말 좋아요. 저 여자 형제 없이 오빠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 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다고요. 우리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데 같이 다니고 자주 시간 보내요. 주변을 보니 이런 집이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인연은 따로 있는 건지 전 예전부터 그 말을 믿었거든요. 착한 사람 주변엔 착한 사람이 모인다.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자. 그게 제 인생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남편 그리고 서방님 동서까지 새로이 가족이 된 시댁 식구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 시어머니만 빼고요. 어머님에 비해서 아버님은 점잖으신 편이었죠. 어머님께서 맨날 아버님 건강 걱정하시는데 제가 찾아뵐 때마다 늘 골프 약속 있으시고 집에도 잘 안 계셨어요. 아버님 건강 걱정은 괜히 저한테 한 소리 더 하고 싶은 어머님 핑계였죠. 전 진짜 좋은 며느리이고 싶고 어머니께도 사랑받는 며느리이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한 걸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동서를 한결같이 경멸하시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꼭 제 여동생 같은 동서, 천사같이 착한 동서가 가까이 살아서 자주 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위안이었답니다. 결혼 시기도 차이가 많이 안 났고 애들도 비슷한 시기에 낳은 터라 아이들 또한 형제처럼 잘 지냈답니다. 이 집안 아들 유전자가 강한 건지 제 아이도 동서네 아이도 모두 아들이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들 낳아준 며느리 집안의 복덩이라며 잘해주신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너희들 시애비 칠순 때 어떻게 할 거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동서랑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요새 보니까 크루즈 여행도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시끄럽다. 아유, 이것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둘이 입을 맞췄나 보구나. 뭐? 해외여행? 야, 이것들아. 네 아버지 건강 생각들 안 하니? 그 며칠씩 배 타고 멀리 가는 여행을 갔다 오라고. 아주 신경 쓰기 귀찮으니 이참에 그냥 멀리 보내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여행비를 누가 다 내는 건데? 다 내 아들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야. 이 없는 집에서 자라서 내 아들들이 뼈 빠지게 번 돈 쓸 줄밖에 모르는 것들이 어쩜 하는 짓들이 그렇게 똑같을까. 아유, 세상이나 무섭다 얘. 해외여행은 됐고 어디 특급 호텔 예약이나 미리 해라.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나 배멀미 심한 거 몰라? 아유, 정말 짜증나 죽겠어. 니들이랑 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몇 살이 늙는 것 같아. 준이, 윤이가 니들 머리를 안 닮아야 할 텐데 내가 걱정이다 정말. 아휴, 애들 공부는 잘하고 있니? 니들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애들 공부는 잘 챙기고 있는 거지? 그것도 네 아들들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 영어 학원비며 선행학습 교육비며
그거 다 니들 시애비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다. 그게 어디 나 아니었으면 가당키 난 일이었니? 니들은 시댁 잘 만난 거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해. 네, 어머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랑 같이 호텔 알아보고 예약 얼른 할게요. 내 수준 우리 집 수준에 맞춰서 알아서들 해라.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니들 그래도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도 10년이 넘지 않았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 쥐뿔 하나 없는 집에서 자란 티, 촌티 못 배워먹어서 무식한 티는 어쩜 그리 변하지 않니? 예, 그리고 특히 큰애 너. 남들이 너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네 어쩌네 하는 말, 너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다 그렇게 말하고선 뒤에서 흉보는 거 모르니? 내가 진짜 모임에 나가서도 며느리들 자랑이라고 눈꼽만치도 할 게 없어서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 너 내 친구 경자 알지? 걔 며느리가 누군지 아니? 교수야, 교수. 대학 교수. 최연소 임용된 여자 교수. 유학파에 몇 개 국어를 한다더라. 아유. 그리고 영희 알지? 걔 며느리는 이제 임원 될 것 같다고 하더라. 대기업 임원. 우리나라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내가 걔네들 만날 때마다 며느리들 자랑하는 거 들으면서 망부석 마냥 커피만 벌컥벌컥 마시는데 속이 다 쓰려. 관리들이나 잘해라. 똑똑하지도 않은데 살까지 찌고 얼굴 처지기라도 해봐라. 그나저나 그 피부 관리도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유, 불쌍한 내 아들들. 천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어머님. 왜? 뭐 할 말 있니? 다른 말씀은 다 참아도 돌아가신 형님 아버님 사돈어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미쳤니? 너 오늘 뭔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야? 괘씸한 것, 간악한 것. 그러니까 집안이 쫄딱 망하지. 너같이 심보 고약한 애가 있어서. 동석 그만해.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아휴, 너 내가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알겠어?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라가, 아가 이렇게도 부르신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 어머님이 저나 동서를 부르는 호칭은 항상 야, 너였어요. 어머님이 나가시고 시댁을 나오며 저는 커피 한잔 하자며 동서를 데리고 가까운 카페로 향했습니다. 동서,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그랬어? 어머님 잘 알면서. 그냥 내 죄송합니다 하면 금방 끝나는 일 가지고 내 편 들어준다고 그런 거야? 형님, 돌아가신 사돈어른 두고 그런 말은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어머님은 너무하세요. 사람 아픈 상처를 후벼파고. 저 정말 애 아빠 우리 윤희 생각하면서 맨날 참는데요. 저 이럴 때면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형님은 안 그래요? 어머님도 저게 진심은 아니실 거야. 그냥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편히 하시는 거지. 너무 마음에 두지 말어. 형님, 저 윤희 낳기 전에도 신혼 초에도 우리 집이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했어요. 조금 저러다 말겠지 했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나 형님 미워하실 거예요. 저건 진심이라고요. 형님이나 저나 어려운 환경에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꿋꿋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어쩜 그런 저희를 이렇게나 미워하신대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래 말대꾸 같은 거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동서가 그날 눈 똑바로 뜨고 어머님께 이야기할 때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동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멍청한 거지. 나 이런 취급 받으라고.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운 거 아닌데.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다. 미안하고 고마워, 동서. 한동안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요. 그러던 동서가 갑자기 결연한 표정으로 제 눈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응? 무슨 약속? 우리 중에 혹시 한 명이라도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 서로 끝까지 책임지는 거요. 책임지고 키워주겠다고 저랑 약속해요.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저를 보는 동서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동서를 신뢰하는 것만큼 동서도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서가 하자는 약속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동서,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에요, 형님. 그냥 만약에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준이 동서가 책임져 줘야 해. 그리고 만약 동서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윤희는 내가 책임질게. 고마워요, 형님. 그날 커피를 마시고 우린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전 정말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니, 쓰러졌어요. 눈앞이 새까매지며 쓰러지는 저를 남편이 간신히 붙잡았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거짓말일 거야. 전화를 한 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선아, 이 자식아, 어쩌자고 예비보다 먼저 가는 거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아버님을 감싸안고 남편도 같이 울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한적한 국도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과속을 하다 도로 경계석에 부딪혔다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이라 발견도 늦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 동서와 서방님 모두 사망했다고 했어요. 병원에 온 경찰을 통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각 한적한 국도. 동서와 서방님은 거길 왜 갔던 걸까?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다음날 바로 빈소가 차려지고 부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것 같았어요. 현실감이 너무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빈소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몇 시간 있는 동안에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죠. 난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 네, 어머니. 운도 복도 치질이도 없지. 그것이 그 악한 것이 내 아들까지 데려갔다. 너 똑똑히 새겨들어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선이, 내 아들. 어머님, 장례식장이에요. 말씀 삼가주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분이었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셨는지 그냥 가시더군요. 저는 동서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동서의 부모님과 오빠, 사돈어른들을 뵙게 되었어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빈소를 지키시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남편이 운전을 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군요. 뭔가 이상해. 잘못된 것 같아. 뭐가? 뭔가 있어. 당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눈 좀 붙여. 남편에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날 동서의 마지막 날 카페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약속을 하자고 한 것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고, 찝찝한 마음에 집에 와서도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머릿속에 동서와 했던 약속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휴가를 낸 남편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윤희 말이야. 불쌍한 녀석. 아직 한창 엄마 아빠 찾을 나이인데. 아빠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 여보, 내가 동서랑 약속한 게 있어. 약속? 만약 우리 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의 아이를 서로가 책임져 주기로. 재수 씨랑 그런 약속을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아. 아니, 지키고 싶어. 아니지, 은영아. 근데 그게 우리 결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사돈어른 댁에도 여쭤는 봐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괜찮지? 사실 준이랑 윤이 3살 터울이고 거의 형제처럼 자랐잖아.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난 괜찮아. 그리고 만약 동서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동서도 똑같이 했을 거야. 우선 시댁에 있던 조카 윤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직 동서 내외 집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 없는 집에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윤희의 외삼촌, 그러니까 동서의 친오빠 되는 분께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동서를 정말 제 동생처럼 아꼈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었습니다. 네, 미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심이 너무 크시죠?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그 어린 것을 남겨두고 부부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불쌍한 미진이. 어린 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윤희 말인데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동서 떠나기 전에 동서랑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동서의 오빠 윤희의 삼촌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말하면서도 정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데 하필 저한테 그런 약속을 한 날 부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저 역시도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진심을 들어주셨고 윤희를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로 키우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윤희를 데리고 동서 집에 들러 윤희의 짐을 챙겨왔습니다. 서방님과 동서 짐은 차차 정리한다지만 당장 아이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희를 다 부르시더라고요. 어차피 윤희를 저희 아들로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터라 저희 부부 준이와 윤희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간소한 저녁 식사를 하며 저희 결정을 말씀드렸고 시댁에서는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윤희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찻잔을 정리하는 척하며 몰래 시어머니와 윤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윤희야. 네, 할머니.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아빠, 엄마 다 보고 싶어요. 너희 아빠, 엄마는 멀리 소풍 간 거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윤희가 나이가 많이 들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떠날 때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아이, 그 녀석. 그런데 윤희야. 네? 너희 엄마가 아니다. 엄마 짐은 다 정리 안 했지? 짐이요? 그래. 윤희는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고 윤희가 엄마 아빠랑 지내던 집은 이 할미가 이번 주에 가서 다 정리할게. 너 학교도 가고 해야 하는데 짐 잘 챙긴 거지? 네, 큰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 윤희 이리온. 왜 제가 이 대화를 엿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 중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서방님 짐보다 동서 짐 정리를 물어보신 거. 그리고 직접 짐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요. 저녁을 먹고 시댁에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나란히 잠든 아이들을 보니 그냥 원래부터 형제였던 것처럼 그래 보이더군요.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동서, 정말 내가 윤희, 우리 준이처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울게. 동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집에 돌아와 아이들 침구를 정리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윤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윤희, 앉아? 잠이 안 와? 큰엄마 옆에 올래? 큰엄마, 여기 지금 우리만 있는 거죠? 우리? 누구? 그럼 큰아버지랑 큰엄마, 준이, 윤희만 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잠이 안 오는구나? 무서워? 집이 좀 낯설지? 큰엄마, 여기야. 살금살금 다가온 윤희가 저에게 수첩, 웬 다이어리를 건넸어요. 엄마가 할머니 몰래 이거 큰엄마한테 주라고 했어요. 응? 할머니 몰래? 조카가 윤희가 건넨 다이어리를 펼쳐 몇 장을 넘겨본 순간 전 온몸을 부르르 떨며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죠. 저 신고하려고 해요. 수배범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상간남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을 대동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죠. 시어머니가 한참 어린 남자, 젊은 제비한테 꼬임을 당해서 집안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눈치를 챘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잦은 모임이라는 약속, 저나 동서보다 피부과를 뻔질나게 다니며 관리를 받던 모습, 시어머니가 현금을 다발로 들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더군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경찰에 전화했을 때 그 상간남을 수배범으로 신고한 거요. 그 제비놈은 동서의 집안을 망하게 한 장본인 원흉이었어요. 동서의 아버지 사돈어른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망했다고 했었잖아요. 제비놈 시어머니의 상간남은 10년 전 투자 사기를 미끼로 사돈어른의 돈 수십억을 해먹고 수배 중인 놈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동서는 시어머니와 상간남 그 젊은 제비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다이어리에 사진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팔짱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니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이 미친 여편 내가 어디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아이고, 당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나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당신이랑 거의 반평생을 살았는데. 시아버지 무릎을 붙잡고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이 장면은 제가 눈 감을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리를 휙 빼내며 침을 뱉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다시 매달리자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셨는데 저나 남편 아무도 어머님을 말리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갖다 바친 거야? 그 젊은 놈이 이 쭈그렁방탱이 노인네를 진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 아니지, 내가 죽긴 왜 죽어? 너 죽는 날이야. 당장 이리 안 와! 시어머니는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셨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동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동서의 의심은 사실이었고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던 동서는 아마도 서방님께 사실을 알리고 현장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그 젊은 제비 상간남과 한적한 곳에서 미래를 즐기려던 시어머니 뒤를 밟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고가 난 장소가 시어머니도 상간남과 지나갔을 곳이니까요. 들켰구나 싶었던 거죠. 떠난 동서의 짐을 직접 정리하려고 했던 것도 다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윤희 외삼촌 동서의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수배범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며칠 뒤 그놈을 체포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연을 끊고 싶다고요. 시아버지 또한 단칼에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한 뒤 자식, 온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어 똑바로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어머님, 운도 복도 지질이 없는 건 어머님이셨어요. 아니, 굴러들어온 복을 그냥 발로 차신 거죠. 그것도 말년에 말이에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짐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해봤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어머니 짐에는 손도 대기 싫다고 해서요. 그 짐을 다 정리하고 집에 온 날, 저는 동서가 남긴 다이어리를 품에 꼭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꿈에 동서가 찾아왔어요. 시집 올 때처럼 맑고 단아한 모습으로요.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형님, 고마워요. 퍼뜩 잠에서 깬 제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척 보고 싶더라고요. 잡은 손에 온기가 느껴지듯 어찌나 생생한 꿈이던지. 그리고 저희 가족, 동서의 아들인 윤희. 윤희는 우리 집 둘째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 저와 남편을 큰아빠 큰엄마라고 부르긴 하지만 윤희가 편할 때 언제든 엄마라고 부르라고 윤희의 진짜 엄마 아빠는 언제나 윤희의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이 모인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